안녕하십니까. IB 한국문학교사 서상훈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 작품 속에 담긴 기독교적 성향과 붉은 방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이 연애소설을 가장한 종교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로체스터와 제인의 사랑싸움을 다루고 있지만 두 인물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종교적 갈등에 더 가깝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에서 불어오는 개혁의 바람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당시 영국 교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초반부에 베시가 제인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엾은 고아를 가슴에 품어주시네. 소설의 줄거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문장이 될 겁니다. 소설이 시작되면 제인이 사촌오빠와 싸우고 붉은 방에 갇힙니다. 이런 모습은 남성 중심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녀가 기독교인으로 교화된다는 설정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인은 게이츠헤드를 떠나 로드 기숙학교에 가서 헬렌을 만납니다. 헬렌은 제인에게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또 제인의 반항적인 성격에 대해 그건 기독교 정신을 모르는 이교도나 야만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삶이란 분수에 맞게 살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한 후에 죽어서 천국의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헬렌의 가치관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고스란히 제인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제인은 자신을 괴롭혔던 리드 부인을 찾아가서 어릴 적의 반항은 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사과합니다. 제인과 로체스터가 만나면서 이 소설의 주된 갈등이 시작됩니다. 로체스터는 법률이나 규범보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개혁적인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제인이 로체스터를 사랑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그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그를 더욱 숭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로체스터가 거의 승리할 뻔하지만 갑작스레 벌사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인이 솜필드를 떠나면서 로체스터에게 하는 이야기는 헬렌이 죽으면서 그녀에게 했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헬렌이 제인을 교화시켰고 제인은 다시 로체스터를 교화시키려 합니다. 이 소설의 기독교적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역시 신존입니다. 그는 인도에 기독교를 전파하여 미개함을 타파하고 문명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나라로 와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부정하고 파괴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이것을 성스럽고 위대한 계획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 역시 제인과 로체스터가 아니라 신존의 업적과 죽음을 찬양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존에게 설득되어 제인이 그와 결혼을 결심한 후에 다시 신에게 답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 제인을 부르는 로체스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인은 이것을 그에게 돌아가라는 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솜필드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결말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릅니다. 고대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던 형식인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겁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고대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당시 영국의 목적이 신에 대한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의 권능으로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고 제인과 로체스터를 다시 이어주는 거지요. 결말에서 제인은 자신의 학교를 세운다는 꿈도 포기하고 자신을 속였던 로체스터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허락한다면 앞으로는 그의 가정부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인은 당시의 교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던
가정의 천사의 모습을 완성하고 동시에 소설의 주제도 완성합니다. 즉, 개혁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남편에게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로체스터는 이런 제인의 헌신에 감동하여 그녀와 결혼하면서 다시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신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서 로체스터의 한쪽 시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렇게 소설의 갈등은 로체스터가 회개하면서 제인의 역전승으로 끝이 납니다.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아버지와 남편은 모두 목사였습니다. 작가 역시 평생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작가가 교회의 관점에서 당시 사회를 바라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 소설의 중요한 장치들 중의 하나인 붉은 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까 합니다. 붉은 방은 원래 제인의 외삼촌이 사용하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남성에게 저항한 여성이 처벌을 받는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츠에 대해서 제인은 사촌오빠의 폭력에 저항했다가 처음으로 붉은 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외삼촌의 유령이 나타나 남성에게 저항한 여성인 제인에게 벌을 주고 이때의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붉은 방은 바로 솜필드 3층에서 볼사가 갇힌 방입니다. 로체스터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볼사를 방탕한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10년간 그곳에 짐승처럼 감금합니다. 남성에게 저항한 여성이 갇히는 방, 바로 붉은 방입니다. 붉은 방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제인이 볼사의 존재를 발견하고 솜필드를 떠나는 날 밤입니다. 제인은 유부남인 자신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자는 로체스터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붉은 방에 갇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의 명령이 부당했다는 점과 제인이 스스로를 붉은 방에 가뒀다는 설정입니다. 설령 남성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거부했기에 제인은 이제 남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인이 된 그녀는 남성에 대한 복종을 내면화합니다. 붉은 방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버사가 죽는 장면입니다. 방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솜필드를 로체스터의 방이라고 가정해보죠. 그것을 버사가 불을 이용해 붉은 방으로 만들고 로체스터를 가둬버립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금까지 붉은 방은 항상 남성이 여성을 처벌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여성인 벌사가 남성인 로체스터를 처벌합니다. 즉 붉은 방에 갇혀 지내던 벌사가 붉은 방으로 로체스터에게 복수한 것이며 이 때문에 로체스터는 마초성을 잃고 온순한 남성으로 변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소설은 한 고아가 하느님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소설에서 제인에게 그렇게 상냥했던 하느님이 벌사에게는 왜 그렇게 잔인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소설을 동시대 작품인 오만과 편견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